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Becoming Led Zeppelin, 이것은 레드제플린이 결성할 무렵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것이 이미 2-3년 전에 완성돼서 지미 페이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시사회도 이미 마치고 영화 방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2-3년 전 일인데 언제 개봉한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없죠. 그 영화를 보시면 제 얘기가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제 얘기가 얼마나 틀렸는지도 그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을 테고요. 레드제플린을 음악의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댓글에도 그런 내용을 써주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몇몇 계셨고요. 레드제플린을 헤비메탈이나 하드락 범주에 넣는 것을 로버트 플랜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플랜트는 자기네 음악이 블루스라고 하죠. 물론 블루스도 있지만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고요. 그들의 음악은 포크송이기도 하고 50년대 부기우기도 들어있고 자마이칸 레게 음악, 멤피스 사운드, 아라비카 인디안 음악 등등도 모두 들어있고요. 물론 헤비하기도 하죠. 그 점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또한 이렇게 클래시컬한 면도 있습니다. 다음을 자세히 들어보면 바크의 스위트 브레를 지미 페이지가 잠깐 연주합니다. 홀로탈 러브 라이브로 연주할 때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로버트 플랜트가 부르기도 하죠. 다음은 지미 페이지가 레드제플린 음악을 헤비메탈이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의 의견입니다. As far as heavy metal goes, we might have inspired a lot of heavy metal people, but you think the fact is, as I've just been saying earlier on, there's so many textures to Led Zeppelin that goes far beyond, you know, like anything that could be sort of akin to what you might call heavy metal is it sort of goes out the window really with Led Zeppelin because it just covers so much musical ground. 이렇게 레드제플린의 음악은 음악의 한 장르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드제플린은 그냥 레드제플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사바스의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어미가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블랙사바스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니 아이어미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와 비슷한 당시의 하드락 밴드들로 레드제플린과 디퍼플이 있었는데, 레드제플린의 지미 페이지는 기타가 화려하지만 헤비하지는 않고, 레드제플린이 당시에 또 다른 헤비메탈 밴드, 예를 들어서 블랙사바스나 디퍼플과 다른 점은 말이죠. 초기에 블랙사바스나 디퍼플은 연인 간의 사랑이나 연민 이런 것이 적었던 대신에 레드제플린은 처음부터 연인에 대한 애절한 사랑, 연민 등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죠.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말이죠. 제 말씀과 그 사진들이 모두 그 당시의 밴드 멤버들 모습입니다. 혹시 제가 헷갈리더라도 몇 개월 이상 시간차를 두지 않습니다. 대개는 3개월 이내에요. 꼭 필요한 사진이긴 하나 시간대가 많이 지나간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제플린은 지미 페이지가 밴드의 리더이다 보니까 지미 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외 멤버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요. 그들의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로버트 플랜트, 레드제플린의 싱어이죠. 그는 어릴 적부터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해서 그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좀 더 자라서는 블루스 뮤직 가수들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가 16세가 되던 해에 집을 그냥 나와버립니다. 물론 학교도 더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밴드 생활을 하면서 이 밴드 저 밴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지미 페이지를 만나서 레드제플린이라는 대형 밴드를 이루게 된 것이랍니다. 로버트 플랜트가 속해 있던 밴드 오브 조이라는 알려지지 않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무명 밴드니까 작은 술집 같은 데서만 공연하고 자기네 앨범도 한 번 낸 적이 없죠. 로버트 플랜트는 레드제플린에 가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녹음 스튜디오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 봤다고 합니다. 그 밴드의 드러머 존 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벤함도 레드 제플린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존 벤함은 어릴 적에 자기 어머니를 졸라서 스네어 드럼 하나를 사가지고서 그것을 치기 시작한 것이 그를 레드 제플린의 유명한 드러머가 되게 한 동기였죠. 존 벤함은 누구에게도 정식으로 드럼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냥 혼자 익힌 것인데 타고난 소질이 있었나 봐요. 물론 학교도 일찍 그만뒀죠. 밴드 생활을 하느라고요. 지미 페이지의 말에 의하면 밴드 멤버들이 여가 시간에도 각자 악기와 노래를 연습하는데 존 벤햄은 연습하는 적도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스튜디오나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자동으로 그냥 나온대요. 레드 제플린의 스튜디오 앨범을 들어보면 말이죠. 존 벤햄이 치는 드럼 소리는 당시의 다른 밴드들의 드럼 소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드럼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치는 소리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좀 다르죠. 그것은 레드 제플린의 프로듀서인 지미 페이지가 존 벤함이 치는 마이크의 위치를 좀 특이하게 해서 그런 소리를 내게 했다고 하는군요. 지미 페이지가 세션맨을 하는 동안에 스튜디오에서 녹음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죠. 존 벤함과 로버트 플랜트는 동갑내기 친구로서 이들이 야드볼드에 가입하고 레드 제플린을 시작했을 때는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플랜트는 자기가 19살이라고 얘기하죠. 존 폴 존스, 레드 제플린의 베이스 기타와 키보드를 담당했던 그는 지미 페이지와 함께 같은 스튜디오에서 여러 번 세션맨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당시에 세션맨이라고 하는 것이 녹음 스튜디오에서 어느 가수가 노래를 할 때 노래 반주를 해주는 것이죠. 가수뿐만이 아니라 어느 밴드도 연주를 할 때 어느 부분에 기타를 쳐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해주고 하는 것이 스튜디오 뮤지션의 직분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악보를 보고 그대로 연주하고 집에 갈 때 급료받고 하는 것이 당시 소규모 밴드로 술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입이 괜찮았다고 그러죠. 존 폴 존스는 레드 제플린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올겐 교육을 시켜서 14살 때에는 교회 합창단과 함께 올겐 반주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는 베이스 기타에 흥미를 느껴서 자기의 주 악기를 올겐이나 키보드보다는 베이스 기타로 전향한 것입니다. 존 폴 존스는 레드 제플린 밴드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죠. 존 폴 존스의 얘기로는 베이스 기타와 드럼은 락 밴드에서 멜로디를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도 자기의 자리는 꼭 존 벤함이 치는 베이스 드럼의 옆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주도 박자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베이스 드럼 옆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는 일부러 무대 위에서 지미 페이지나 로버트 플랜트보다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 둘이 무대의 공간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자리를 내준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존 폴 존스는 세션맨으로서 수많은 뮤지션들의 베이스 반주를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가장 화려했던 업적은 클리프 리차드와 함께 활동했던 밴드 섀도우스와도 함께 녹음에 참가하고, 하마터면 존 폴 존스는 레드 제플린이 아니라 섀도우스의 정식 멤버가 되기도 할 뻔했다는군요. 또한 그는 편곡에도 꽤 소질이 뛰어났다고 하죠. 롤링스톤스의 1967년 히트곡 She's a Rainbow, 이 노래의 스트링 파트를 존 폴 존스가 편곡했습니다. 스튜디오 세션맨으로 수입이 괜찮았던 존 폴 존스를 레드 제플린에 가입하도록 권한 것이 그의 부인입니다. 이미 존 폴 존스와 지미 페이지는 스튜디오 세션맨으로서 잘 알고 있던 처지였었는데, 그 부인이 지미 페이지가 밴드를 조직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 남편 존 폴 존스에게 지미 페이지에게 연락할 것을 권했다고 하죠. 그렇게 존 폴 존스는 부인의 말을 듣고서 시작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말이죠. 전에도 제가 블랙 사바스와 아지 오스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아지의 부인인 샤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남성 여러분, 배우자, 와이프, 걸프렌드의 말들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한편 지미 페이지는 세션맨 시절에도
아직 아트스쿨에 다니고 있어서 주로 주말에만 음악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아트스쿨도 다 마치지 못했죠. 이렇게 다들 책가방 끈이 짧은데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락카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친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책가방 끈이 짧아도 대신 기타 줄과 마이크 줄은 이렇게 기니까요. 이렇게 기타의 멜빵을 길게 했던 것은 지미 페이지가 처음입니다. 당시에 다른 영국 출신 밴드들이 미국에 와서 성공한 것처럼 레드 제플린도 미국에 진출한 것이 그들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선 시장이 넓고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FM 라디오라는 것이 시작되어서 영국의 AM 라디오에서 틀어주던 음악들은 2, 3분짜리의 짧은 것들이었었는데 미국의 FM 방송국에서는 음악방송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는 좀 더 긴 노래 그리고 앨범 전체를 방송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싱글 레코드에는 이렇게 앞뒤로 노래가 하나씩만 있고 시간을 짧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미 페이지는 다른 밴드들과 달리 자기네 앨범을 싱글로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두 LP만을 출판하기를 원했었죠. Was AM for singles, FM for was starting to play more eclectic and album music, and I knew they'd play the whole sides of the albums. I knew I didn't want to get involved in the singles market. I got really frustrated as the rest of the band had with this whole thing about singles. 그래서 영국에서는 레드 제플린의 싱글 레코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외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레드 제플린의 긴 곡들을 잘라서 이런 싱글 레코드를 지미 페이지의 허락 없이 내놓기도 했다는군요. 보여드리는 이 싱글 레코드는 일본에서 나온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면에는 홀로타 러브 그리고 그 뒷면에는 Thank You 이렇게 두 노래가 기타의 긴 연주는 빼고 로버트 플랜트의 노래만 들어있군요. 레드 제플린이 밴드를 결성한 바로 직후에 미국 공연을 하게 된 것은 말이죠. 그때 미국에서 잘 나가던 밴드 바닐라 퍼지의 오프닝 밴드로 제프 백의 밴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함께 투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프 백이 잠시 활동을 하지 않고 쉬겠다고 고집을 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프 백 밴드의 매니저인 피터 그랜트는 제프 백과 레드 제플린 두 개의 밴드를 모두 매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인 밴드 레드 제플린을 바닐라 퍼지의 오프닝 밴드로 하도록 미국에 보낸 것이었죠. 지미 페이지는 야드볼드를 하는 동안에 미국에 몇 번 왔었지만 로버트 플랜트는 이때 미국에 처음 와본 것입니다. 이때 메인 밴드인 바닐라 퍼지가 아직도 간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잊혀진 밴드이죠. 다음 달에 저희 이웃 동네에서 바닐라 퍼지가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도 처음으로 그 밴드를 보러 가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레드 제플린이 바닐라 퍼지의 오프닝 밴드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바닐라 퍼지는 거의 잊혀지고 그들이 오히려 레드 제플린의 노래를 무대 위에서 한두 개 한다고 그러죠. 사진에 보이는 것에 제 왼쪽이 바닐라 퍼지의 드러머 칼마인 에피스가 바닐라 퍼지의 오리지널 멤버 중에 하나죠. 그 옆은 칼마인의 동생 비니입니다. 한때 그는 블랙 사바스와 라니 제임스 디오의 드러머였죠. 다시 1969년으로 돌아가서요. 이때 잘 나가던 밴드 바닐라 퍼지가 신인 밴드 레드 제플린과 함께 투어한 것이 이들에게는 결국 이롭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오프닝으로 나온 신인 밴드 레드 제플린이 주 밴드 바닐라 퍼지가 나오기 전에 관객들 앞에서 사람들의 혼을 쭉 빼놓을 정도로 연주를 한 다음에 바닐라 퍼지가 나오면 사람들이 바닐라 퍼지에 대해서 별로 신나하지도 않고 호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닐라 퍼지는 곧 인기가 뚝 떨어지고 다음에 해산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레드 제플린이 사이키델릭 밴드인 아이언 버터플라이가 공연하기 전에 오프닝 밴드로 함께 투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드 제플린이 바닐라 퍼지와 함께 할 때처럼
주 밴드인 아이언 버터플라이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관객들의 힘을 다 빼놓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레드 제플린이 공연을 다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가고 아이언 버터플라이가 무대에 올라오기로 했는데 이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관계자도 그래 좋다 그러면 아이언 버터플라이는 너희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레드 제플린이 좀 다시 올라와서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했대죠. 레드 제플린은 예정에도 없던 긴 공연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당시 밴드 초기라서 자기네가 하던 노래들도 많지 않고 야드볼드 시대 때 했던 것들과 함께 조금 전 연주했던 레드 제플린 자기네 노래들을 다시 한번 연주하고 또 악기 연주를 길게 해서 더 길게 연주하고 즉흥으로 연주하고 이렇게 4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환호하는 관객들과 함께 연주했다 그러죠. 꼭 뭐 그 때문은 아니지만 아이언 버터플라이 역시 곧 그들의 인기는 침체되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969년 한 해에만 레드 제플린은 미국 투어를 3번이나 그리고 유럽 투어는 4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미국 서쪽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레드 제플린은 작은 술집 바나 작은 공연장에서만 연주를 했었는데 그들이 미국 대륙을 통과해서 미 동부 뉴욕에 도착했을 때에는 최고의 인기의 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놓았던 레드 제플린 제1집도 인기 차트 10위 안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앨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